어? 혹시 잘못 왔나 당황하진 않으셨습니까? 아유, 긴 여행 마음 좀 다잡으시라고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태평양 전쟁으로 상륙을 하고 2차 대전으로 연결하기까지 만으로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연결 작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무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다루면서 2차 대전의 흐름을 짚은 대목도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원년 멤버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복습하는 기분이 좀 드신다고. 아, 네, 망각의 무서움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이거 봤던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갖고 다시 책을 꺼내갖고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리는 거 참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달라진 거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영상들을 많이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책에다가 영상을 더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내용을 더 재밌게 전달해 드릴까 고민하는 그런 재미는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 역시 다르시네. 저는 요즘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최 박사님께서 망각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서 예전에 공부한 거다 보니까 그 뒤로 또 많은 해석들도 나오고 평가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최신의 어떤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입양된 멤버였는데요. 초빙된 거죠. 예, 드디어 이제 제 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는데 제작진이 살짝 뽑은 그 주제 목록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눈앞이 캄캄하던데. 언제나 든든한 포아이즈와 함께 저는 입만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백기를 든 겨울전쟁 직후 이웃한 북유럽 국가들 역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대전 하면 저희가 정말 많은 전장들을 기억하고 보고 듣고 자라왔습니다만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사실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겨울전쟁을 딱 들어보면 아니 바로 이웃에 있는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라고 하면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지금 바로 옆에서 소련이 쳐들어와서 수십만 수백만 군대가 전쟁을 벌였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피해 나갔잖아요.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약간 변방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이렇게 추운 땅에 뭐 캐먹을 게 있다고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이에서 중립을 잘 지켜갖고 전쟁의 참화를 모면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 북유럽 국가들이 위치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새로운 전략적 중요성 때문인데요.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반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의 저 북단 대서양을 면한 지역은 영국보다도 한참 위입니다. 네. 그래서 또 어마어마하게 추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멕시코 만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기는 그래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에 저 북쪽까지도 얼지 않는 항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저기야말로 영국의 봉쇄를 피해서 우리가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출구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이 전통적으로 저 북해안에 독일 세력들을 가둬놓는 것인데 노르웨이의 서해안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뻥 뚫려 있네요.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곳이 전략적 가치는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해군이 어마어마하게 쪼그라들었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뺏기고 그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함정을 건조하지 못하면서 독일 해군이 저길 이용할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하지만 그 사이에 뭐가 발전했습니까? 바로 공업력. 항공기가 발전했잖아요. 공군이 새로 등장함으로써 저 노르웨이가 거대한 불침 항모로서의 의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겁니다. 폭격기 띄우면은 그냥 한 번 충분히 왔다 갔다 몇 번을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되면 이 대공방어해야 될 정면이 너무 커지는 넓어지죠. 측면들도 있고 반대 문제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랑 덴마크 쪽을 영국이 그럼 장악한다. 그럼 독일 입장에서 깝깝해져요. 최악이죠. 저기서도 만약에 공군을 띄워서
이 베를린과 함부르크 같은 중요한 도시들을 공격하면은 독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주 깝깝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자원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1차 세계대전 때도 어마어마한 자원의 소모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원, 식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 스웨덴, 노르웨이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자,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철. 그렇습니다. 철입니다. 석탄 같은 경우는 독일에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철광석은 비교적 이 유럽, 중유럽에 별로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품질이 좋은 철광석이 바로 스웨덴에서 납니다. 그게 유명한 키루나 광산이죠. 저 키루나 광산은 어딨냐면은 지도에서 보시면은 저 스웨덴의 최북단 노르웨이와 핀란드 접경지대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얼마나 저 철광석이 좋냐면은 광석 중에서 철의 함량이 60% 이상이에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공하기에도 값이 덜 들고 굉장히 그러면 철을 캐지 않고 자석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나오겠다. 맞아요. 그런 게 정도예요. 있어요. 철가루가 반 이상이에요. 보통 우리가 품질 좋은 광산이라고 해도 30%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기는 안 좋아도 40%, 뭐 좋은 데는 60% 이상까지 고품질의 철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제철하기도 쉽고 이 불순물 제거하기도 쉬워서 군수용에 필요한 아주 품질 좋은 강철 생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토르 망치가 그렇게 셌나?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맞네. 근데 저희가 워낙 외진돼 있다 보니까 저 키루나 광산에서 수출을 어떻게 하냐면은 철도를 저기다 깔았습니다. 노르웨이의 나르빅이라는 항구까지 철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얼지 않은 항구거든요, 사시사철. 그래서 저쪽으로 배가 들어와서 겨울에는 저기도 철광석을 실어나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철광석이 너무 품질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철의 20%를 영국이 수입하고 있었고 거의 70% 이상을 독일이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강철 소유량의 거의 40%가 저 키루나 광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국도 어마어마하냐 이거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우리가 저 키루나 철광을 갖다가 손에 넣을 수 있으면은 독일을 말려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 수행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저게 독일의 군수 산업의 생명선이잖아요, 지금. 사실 스웨덴에서 철광석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어링이에요. 아주 성능 좋은 베어링이 나오는데 만약에 스웨덴에서 베어링이 독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독일의 막강한 기갑 부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스웨덴은 생명줄 같았었죠. 그리고 그 가치를 역시 노려본 것이 영국의 처칠 장관이었죠. 해군 장관. 처칠이 전략적인 마인드가 그럼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칠은 호시탐탐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다 중립선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쟤들 갖다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갖고 저기 숨통을 쥘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겁니다. 일단 영국과 프랑스 이 연합군의 기본 시각은 뭐냐면 스웨덴 놈들은 중립이 아니야. 쟤네들은 망할라면 게르만스키의 경제 파트너다. 70% 수출하니까. 네. 아니 뭐 자기를 또 가져가면서 우린 30%. 저거만 막으면 되는데 너네가 저걸 계속 공급해 주니까 얘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냐. 뭐 외교관 불러서 굉장히 막 신란하고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기에 따른 스웨덴의 그런 방어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스웨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왜? 우리는 독일하고도 국경이 굉장히 가깝고 소련하고도 가깝다. 근데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되고 사실상 독일이 가장 큰 손님이고 독일이 우리한테 결제해 줄 때 결제 대금도 참 우리가 마음에 들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영국이 뭐라고 했냐 프랑스와 같이 우리가 너네 그 산업의 안전 그다음에 국경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다 보장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믿어요? 근데 거기서 스웨덴이 얘기해요. 폴란드가 저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폴란드 지켜주겠다고 해놓고서는 폴란드 침공당할 때까지 뭐 했어? 바로 옆 나라 핀란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너네 영국하고 프랑스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중립으로 우리는 끝까지 갈게. 양쪽 모두에게 위협도 되지만 이득도 될 수 있는 위치를 잘 지켜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웨덴은 1차 대전의 화마도 피해가고 2차 대전의 화마도 피해가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 외교술 이 모든 것들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그것을 타산지적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네. 진짜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스웨덴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스웨덴의 군사력이 그렇게 약하지 약하지가 않았다. 않아요. 네.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무기를 갖다가 다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스웨덴은 사부사에서 자체 전투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적지 않은 인구로 자체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건 노벨상도 받아야죠. 함부로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중립이 가능한 국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립이 가능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네. 어설프게 침공했다간 득보다 실이 큰 지역이에요.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네. 뭐 스웨덴까지는 근데 노르웨이는 방공망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좀 확보하는 것이 확실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처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어떻게든 군사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구장창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내각 입장에서도 노르웨이든 스웨덴이든 이 중립성을 무너뜨리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러다가 계속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급변하게 된 큰 계기가 소련이 이제 핀란드를 침공하면서 처칠 입장에서는 구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저 국가들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프랑스랑 함께 군대를 좀 보내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게 점점 힘을 얻게 된 상황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또 큰 계기는 이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독일이 이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년부터는 해군이나 아니면 잠수함이 가서 독일의 어떤 그런 철광석 수송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게 됐고요. 그 전부터 주구장창 처칠이 이제 여기에 기뢰를 깔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40년 3월부터 이제 깔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먼저 거점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거점이 어디냐면 바로 노르웨이의 주요 항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항구들로 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군대가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같은 이유로요. 영국이 만약에 이곳에 주둔을 해버리면 스웨덴으로부터 오는 루트도 막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공격을 오히려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독일도 노르웨이는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지금 프랑스가 더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를 먼저 침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계기가 있습니다. 한 인물과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그 노르웨이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뭐가 뜰까요? 연어. 예, 뭐 고등어도 뜰 수 있고요. 석유. 예, 노르웨이 숲도 될 수 있겠지만 크비슬링이라는 이름이 뜨거든요. 크비슬링. 예, 예. 그러니까 이름이 비드쿤 크비슬링인데 노르웨이 정치가입니다. 좀 간단하게 영어 공부를 하자면 우리가 그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차이나 그러면 이게 대문자 C로 시작해가지고 중국이라는 고유명사지만 사실 그 소문자로 쓰면 차이나 하면 이게 도자기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그만큼 중국의 도자기가 유명하니까 보통 명사가 나온 건데 이 비드쿤 크비슬링이 당연히 사람 이름이니까 고유명사인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Q가 소문자로 들어가지고요 퀴즐릭이라는 발음으로 일반 명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매국노. 배반자 뭐 이런 예, 배신자, 배반자라 뜻입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완용. 이건 맞습니다. 예. 딱 그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이완용이 바로 이제 크비슬링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국방장관을 지낸 그런 관료고 정치가였는데 이제 파시스트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몰래 독일로 가서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침공하면 우리가 내부에서 호응하겠다, 돕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볼 때 노르웨이를 침공하는 것이 아주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안에서 호응해주는 세력이 있으니까 훨씬 쉽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크비슬링이 그야말로 이런 일화에서 매국노의 대명사가 됐는데 이미 그때부터 노르웨이 본국이나 특히 영국에서 일종의 밈이 돌아요. 이렇게 친구가 어떤 자기 상관한테 잘잘못을 이렇게 일러 바치면 저기 퀴즐링 같은 놈, 퀴즐링 같은 놈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농담이 있는데요. 크비슬링이 독일로 가서 히틀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겠죠. 그래서 크비슬링이 소개를 합니다. 제가 바로 크비슬링입니다. 라고 하니까 히틀러가 아 그렇군요. 근데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히틀러 귀에는 저는 매국노입니다라고 소개하니까 이름이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배신의 아이콘이 됐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또 그죠? 이 사람은 과연 왜 그렇게까지 그 매국노 짓을 했을까? 너무 적극적 매국노잖아요. 예, 했을 때 파시즘이란 것이 단지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전 비록- 유럽에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비록 파시즘이 집권한 것은 독일과 이탈리아에 국한돼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다 일정한 파시즘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에는 뭐 오스왈드 모즐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네덜란드에는 안톤 무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그 시간을 뒤로 1945년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독일이 결사항전하던 시기가 베를린의 그 라이스타크 국회의사당에서 항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맨 마지막 남은 파시즘 세력이 소련군에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때 결사항전하는 부대 중에 독일인도 많았지만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그다음에 동구권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크비슬링은 우리가 뭐 보면서 웃고 떠들지만 이 사람은 이제 확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파시즘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소행을 했던 것이죠. 단순히 출세지향주의자가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인 사람이네요. 물론 이제 출세지향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거 하나만은 설명할 수 없고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예. 네, 믿음이 있고. 예. 그래서 파시즘이 나치즘이 그 순식간에 유럽 대륙을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국에서 다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일정한 권력주의 있고 지지 세력도 있고 전 국방부 장관이기도 하고 예. 이런 사람이 나라를 넘겨주겠다, 호응하겠다.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네, 거기에 결정적인 기름을 부은 사건이 알트마르코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원래 이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다 자기네 이 영역에서 영해에서 절대 여기서 군사적 행동을 못한다라고 이 완전 중립을 선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배 한 척이 노르웨이 수역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게 알트마르크였는데 이 배가 어떤 배였냐면은 1939년 개전한 다음에 독일군은 이미 대서양으로 살짝 나가갖고 곳곳에 상선들을 파괴하는 통상 파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본국으로 귀향을 하면서 네. 중간에 이 영국 상선들 역시 격침을 시키면서 거기서 영국 선원들 수백 명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갖고 귀환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거의 다 와갖고 노르웨이 해안으로 싹 숨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어. 막 고심 끝에 이걸 습격해버립니다. 습격을 해갖고 알트마르크를 갖다가 정선을 시키고 거기서 포로들을 다 빼옵니다. 네. 그러니까 중립을 갖다가 침범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노르웨이에. 독일 입장에서는 야 영국이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기세라고 하면은 노르웨이도 금방 침공하겠네. 친영 정부를 세울 것이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아 마침 크비슬링이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 우리가 먼저 그럼 친독 정부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선수를 치기도 한 겁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건 결국 이제 서부전선으로 가야 되는데 네. 배후를 확실하게 해놓고 가자. 음. 이런 걸 딱 뒷받침돼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노르웨이를 영국이 먹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쳐야 돼. 그 마음은 있는데 네. 작전을 다 짜놨잖아요. 프랑스 들어가고 넌 뭐하고 넌 뭐하고. 뭘로 노르웨이를 들어갈 거야? 이 병력을 어디서 가져갈 거예요? 폴란드에도 이미 생각보다 많은 병력이 들어가 버렸고 희생도 많이 됐고 그리고 노르웨이까지 생각보다 멀단 말이죠. 맞아요. 수송도 문제가 있고 이거 간단히 지금 생각할 게 아닌데요. 맞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심했습니다. 거리가 너무너무 멉니다. 어마어마하네. 노르웨이의 가장 이 북동쪽 끝이 소련과 맞닿아 있는 저 지역에 키르케네스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부터 베를린까지의 거리가 모스크바보다도 훨씬 멀고 저 남쪽으로 하면은 거의 리비아나 아니면 포르투갈 그리고 북쪽은 아이슬란드에 해당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또 원 돌리면 유럽이 다 들어오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까지 상대했던 뭐 폴란드나 오스트리아 주변의 체코 이런 데들은 다 독일과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국경만 넘어서 슉 가면 되지만 지상군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저기는 수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지형도 문제였어요. 노르웨이를 갖다 간단하게 이제 들어가려면은 역시 스웨덴을 거쳐가면 되는데 그렇죠. 스웨덴은 절대 군병력은 통과 못 시켜줘. 중립을 완강하게 지키고 있었고 그러려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바다로. 배 타고 가죠. 배 타고 가는 수밖에 네. 없어요. 육로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 노르웨이의 대서양을 맞닿은 이 서해안은 어마어마하게 지형이 복잡합니다. 과거 빙하에 깎인 지형이어갖고 네네. 쭉 들어와서 막 아주 복잡한 이게 유명한 피오르드라고 하죠. 피어르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길 뭐 육로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바다로 해서 외해로 해서 저 안으로 피오르로 쑥쑥 들어가 갖고 북단의 여러 주요 도시들을 장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바다는 누구의 겁니까? 영국의 것이죠. 영국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 가다간 영국 해군에게 발각될 위험도 컸거든요. 결국에 항공기로 아, 공수 작전을 또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기가 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비행장도 제대로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노르웨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6해 공군이 다 동원돼야 돼요. 아, 입체 작전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거기서의 핵심은 남쪽 그나마 좀 평평한 곳에 있는 수도 오슬로를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을 빨리 장악하는 거 플러스 저 맨 북쪽에 바로 그 철광석을 수송하는 나르빅을 비롯해서 중간중간에 있는 주요 피어드 안쪽에 있는 항구들을 빨리빨리 장악하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항구를 차단해야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증원해 오는 걸 막을 수가 네. 있잖아요. 문제는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난제였죠. 불가능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독일이 한번 툭 치면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작전의 난이도가 엄청나네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육군은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침공을 하고 싶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군 입장에서는 떼줄 병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5개 보병사단을 떼주는데 이 5개 보병사단은 간부는 옛날에 퇴학했다가 다시 소집된 예비역 간부들이었고 병력은 거의 다 신병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의 2선급 부대들을 겨우 떼줬고 제3산악사단이 그나마 좀 정예사단이 하나 붙어갖고 6개 사단이 갖춰져 있었고 문제는 또 해상작전을 하려면은 독일 해군이 엄청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해군은 어차피 우리가 프랑스 침공에서 할 역할은 없으니까 여기 올인한다. 그래서 독일 해군이 갖고 있던 모든 주요 함정들이 다 나섭니다. 아, 수상함이 다 갔군요. 모든 수상함에 다 병력을 실어갖고 이걸 동시에 병력 수송선으로 같이 쓰는 작전을 갖다가 펼쳤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거대하고 무모한 작전을 독일이 2차 대전 초반에 먼저 감행했다는 게 근데 지금 독일 해군이 사실 입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처음부터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해군입니다. 본인들이 뭐라도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아, 때문에 여기서 히트를 쳐야 된다. 너무나 그렇죠. 쪼그라들어. 그래서 오랫동안 나름 해군은 준비를 해왔고 네. 사활이 걸려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나의 역량을 다 투입해 보겠다. 존재의 이유구나. 네. 그리고 만약에 노르웨이를 장악하면은 그 다음에 노르웨이를 도약대로 네. 삼아갖고 북대서양 작전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네. 잘해. 네. 그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믿을 만한 거는 공군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차피 공군은 빨리 여기 투입됐다가 빨리 나와서 다시 이쪽 프랑스로 가면 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한 전력을 투자해 줍니다. 그래서 10항공군단이 조직이 돼갖고 300대 폭격기를 일단 몰아주고요. 그리고 공수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윤커스 52 수송기를 갖다가 540대 정도를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박에 여기를 밀어주고 빨리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빨리 빠져서 프랑스 침공에 나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스페인 내전으로 갈고 닦은 독일의 그 정예 콘도르가 진짜 우리가 얼마나 세졌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처음 시작이 여기 노르웨이였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덴마크도 같이 침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덴마크가 장악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렇죠. 이 발트해를 통해서 건너기가 너무 쉽죠. 건너기 쉽잖아요. 맨 남단 끝단에 있는 네, 그 이 기회에 덴마크도 끝장을 내버린다. 아. 그래서 덴마크를 장악해서 주력 부대들을 갖다가 후속해서 계속 보내는 노르웨이로 이때부터는 밀어. 완전 가까우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공격에서 주요 도시를 점점점 장악해 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2단계에서는 이렇게 투입되는 증원 병력들이 남쪽에서부터 육로로 계속 올라가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 작전을 통해서 노르웨이 전역을 장악한다는 계획입니다. 말이 쉽지. 이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나 인천 상륙 작전에 비견할 만한 어마어마한 작전인데요. 그러면 그리고 거리가 너무너무 멀잖아요. 이런 작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일사불란하게 계획대로 움직이는 보급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런데 보면은 동계 물자가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작전 시작이 4월인데 왜 저런 걸 넣지 할지 모르겠지만 워낙 북쪽이니까.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북쪽은 아직도 눈 내리고 폭풍만 몰아치는 곳이에요. 역시 우리와는 계절의 개념이 다릅니다. 4월 달인데요. 스키에 양피에 동계 이 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다발 작전을 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한번 보급을 밀어 넣으면은 추가로 연결이 될 때까지 작전을 해야 되기 다음 때문에 항구 작전까지.
그래서 수송선이 먼저 움직여요. 병력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수송선이 먼저 출항을 해갖고 그 근해에 가 있다가 나중에 작전 시간에 맞춰갖고 병력을 수송하는 군함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같이 들어가서 쫙 내려놓고 싹 빠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가 삐끗하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엄청 틀어지는 계획이네요. 맞아요. 지금은 선전포고도 없잖아요, 지금. 네, 지금은 네, 선전포고도 그냥 없이 네. 일단 이런 작전부터 시작을 해갖고 작전 개시 일자를 4월 9일로 박았는데 4월 3일부터 각종 물자를 실은 수송선들이 쓱 이제 노르웨이를 향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대가 준비하는데 아니 정보하면 영국 아닙니까? 몰라요? 알아차립니다. 울트라. 네. 여러 가지 통신 감청을 통해서도 징후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서 노르웨이로 가는 항로 일대에 구축함들을 갖다가 쫙 깔아놓습니다. 네. 그러면서 항공 정찰도 계속 돌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4월 7일 아침에 네. 노르웨이 남쪽 해안에서 드디어 영국 정찰기가 독일 선단들을 발견합니다. 네. 즉시 비상이 걸려서 이제 스카파플로우에 있던 영국의 본국 함대가 드디어 출격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인 4월 8일부터 이미 교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의 중순양함 중에 한 척인 아드미랄 히퍼가 노르웨이 해안 따라서 뚫고 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 영국의 글라스웜이라는 구축함과 탁 맞닥뜨려요. 그래서 서로 그냥 포격전을 벌였는데 중순양함과 구축함이니까 이 당연히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글라스웜이 도끼를 품고서 계속 어뢰 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들이받아버려요. 아드미랄 히퍼를. 그러면서 이 구축함은 완전히 쪼개지면서도 아드미랄 히퍼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줍니다. 데미지를 줬군요. 네, 글라스원 같은 경우는 함장이 전사하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투혼을 벌여갖고 이걸 본 아드미랄 히퍼 함장이 이 헬무트 하이에 함장이 너무 감동을 해갖고 적이지만 너무 잘 싸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적십자를 통해서 빅토리아 훈장 상신서를 영국에 보냅니다. 당신의 제독 누구에게 훈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내가 적이지만은 너무 감동해서 훈장을 추천합니다. 이걸 보냈어요. 그리고 영국도 그걸 받고서 사후 추서를 합니다. 이게 전쟁 중에 있었던 적군이 빅토리아 훈장을 상신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상신한 것도 그렇지만 그거 승인해 준 것도 되게 갖다 준 저는 거죠. 의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것도 엄청나긴 하지만 나 같은 상대를 상대로 이 정도 했으면 잘 싸운 거야. 그럼 나를 더 라는 지켜주는 약간, 건가? 모습도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자, 하지만 이런 투혼적인 전투 속에서도 독일은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2차 대전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작전 어떤 방송에서 보셨습니까? 역전다방이니까 가능합니다. 2차 대전의 서막 독일이 덴마크 노르웨이를 침공합니다. 4월 9일 그 작전 어떻게 시작됩니까? 물론 이제 영국 해군이 알아챈 부분도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교전도 있었지만 전 항구 앞으로 나는 동시에 공격하기 위해서 병력들을 보낼 거야라는 독일의 그 계획 자체에는 큰 차질을 주지는 못해요. 독일의 사실 이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상대방에게 기습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의외의 변수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위로 올라갔던 나르비크를 공격하러 갔던 네. 부대들이죠. 여기를 지키고 있던 노르웨이군의 현장 지휘관이 크비슬링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게 이제 대상이었군요. 독일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또 하나의 변수인 거죠. 그래서 거의 무저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들어갔는데 거의 저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일대에 있었던 노르웨이 해군 일구가 되게 이제 치열하게 저항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독일 해군이 좀 피해를 입었던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원정군지도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나르빅 일대가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 전쟁에서 이 전역에서 지상군의 본격적인 어떤 교전이 있었던 전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1단계 작전에서는 나르비크는 너무 쉽게 들어갔다. 사실은 그때가 가장 피해를 입히기 좋은 시점인데 네. 그때 피해를 입잖아요. 피해 입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이제 중부의 또 전략적인 요충지인 트론헤임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또 이렇게 도와줍니다. 크비슬링의 힘이 엄청나게 작용을 그래서 했네요. 이것도 독일에게 쉽게 넘어가게 됐고 결국 이걸 장악하니까 독일 공군도 마찬가지고 해군도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네.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또 하나 요충지인 베르겐인데요. 여기는 이제 노르웨이의 서해안 최대 항구입니다. 다행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는 해안포대가 저항을 해요. 그런데 이때 독일 해군이 좌절하지 않고 강행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군이죠.
공군 지원을 해주면서 지상군이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서 여기도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이제 스타방에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또 최대 비행장이 있거든요. 여기 또 투입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공수부대입니다. 낙하산 부대가 이 비행장을 기습 점령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 비행장을 점령하니까 노르웨이 이제 공군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르웨이 전역에서는 완전히 독일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됐고, 그 다음에 남부 쪽에 있는 또 최대 항구였던 크리스티안산 같은 경우에도 해안포에 저항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해군이 강행 돌파를 하면서 여기도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무난하게 독일군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1단계 작전이 이렇게 순조롭다는 거는 네. 별로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엄청난 성과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독일군 주력 부대가 4월 9일 동시 진격에 덴마크도 다 점령을 합니까? 덴마크에 독일이 4월 9일에 최후 통첩을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독일에서 관광을 한 다음에 스칸디나비아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 덴마크를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근데 기억이 맞다면 차로 한 3시간을 달려서 이 국토를 쭉 횡단을 했는데요. 기억에 산을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도로가 제가 핸들을 꺾었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이 평탄하고 했던 것인데, 혹시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그 해발 고도가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0. 에이, 그래도 200? 한 500은 되잖아요. 동산인데? 예, 정확히 171m. 예. 170이면 보통 대한민국에서도 그냥 뒷동산 정도. 예, 서울 남산이 260m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산이 없다고 봐야 되죠. 남산도 뛰어 올라가면 힘듭니다. 예. 그만큼 평탄한 지형의 작은 국토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야, 여기다 요새 짓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덴마크 영토에 독일의 차량화 사단이 들어갔고, 실제로 그 덴마크군이 6시간을 항전하다가 결국은 항전을 포기하고 항복을 하게 되죠. 덴마크는 전력 자체가 워낙 약했습니다. 예, 예. 병력이 뭐 한 15,00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공군력도 굉장히 네, 취약했고. 됐고, 근데 독일은 여기에 대놓고 육군의 전력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 입체적인 전투력을 퍼붓습니다. 특히 공군이 나타나가지고 폭격을 쏟아 부으니까 얼마나 공포죠. 공포에 휘말렸겠어요. 게다가 여기에는 2개의 사단에 더해서 말씀하신 차량화 소총 여단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말 그대로 쫙 코펜하겐까지 진격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고, 또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각각 요새나 교량도 또 차지하고 해군도 또 해안에서 또 이렇게 포격을 하는. 그러니까 덴마크 입장에서는 겪어보도 못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상 네. 덴마크 국민들한테는 외계인 침공 같은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도 더 이상 저항해봤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더 큰 피해만 야기시키지, 여기서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해서 항복을 결심하게 된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영화 제목도 4월 9일이에요. 그래서 독일군의 진격에 덴마크군의 자전거 보병 중대하고 오토바이 부대가 투입됐는데, 산이 별로 없으니까 산이 자전거 없으니까 부대가 그렇죠. 효용성이 있는 거네요. 이 영화를 보면 그 병사들이 상층부에서 어떤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어떤 명령도 못 내리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간에 네. 막아보려고 고뇌하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독일군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그냥 시작과 동시에 유린해 버렸습니다. 외부의 항구 쪽은 독일군이 지금 먹었고, 그리고 크비슬링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수도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네, 그리고 그날 같은 날에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또 요구를 딱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그럴 마음 없는데요. 싸울 거예요 하면서 크비슬링 내강 승인도 거절했고, 동시에 루게 대령을 딱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끝까지 싸우시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라. 그러니까 사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믿는 구석은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한번 버텨보자라고 해서 바로 독일의 어떤 그런 요구 혹은 크비슬링의 내각 승인 요구를 국왕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독일군이 그러면 거점을 지금 먹고 있고, 쿠데타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오슬로는 그러면 어떻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예상하지 못했던 네. 뜻밖의 일이 바로 이 오슬로에서 일어납니다. 원래 독일이 저 피오도 쑥 들어가서 오슬로에 기습 상륙을 한 다음에 즉시 노르웨이에 이 정부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크비슬링을 새로운 이 국가 수반으로 앉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불리어라는 중순양함을 선두에 내세워서 여기에 독일의 일개 대대를 갖다가 탑승을 시켜갖고 새벽에 딱 밀고 들어가서 오슬로를 완전히 다 장악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 휘어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거의 한 100km를 쑥 들어가야 돼요. 진짜 저기 천연 요새네요. 진짜 오슬로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피오르가 워낙 좁다 보니까 저기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면 오슬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중간에 좁은 병목이 하나 보이죠. 네네. 바로 오른쪽에 두에박이라고 있고 바로 그 앞에 요새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게 바로 그 오스카스보르크라는 요새예요. 네. 저기는 되게 조그만 요새인데 저 앞에 해안포들이 있죠. 네. 저 해안포가 28cm 독일제 해안포들 세문이 있었습니다. 독일제 하필 또 독일제예요. 네, 크루프사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저건 19세기 때 만들어진 고물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병력도 워낙 적어갖고 수비 병력이 50명도 채 안 됐어요. 어우, 저 해안포가 세 문이 있었는데 병력이 모자라서 딱 두 문만 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지휘관이 불리어가 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요새 불과 1200m 앞에 딱 왔을 때 발포 명령이 내려집니다. 1200m면 진짜 코앞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직격탄 두 발이 정확하게 불리어 가운데 꽂혀버려요. 거기 이제 쌓아놨던 여러 가지 탄약이라든가 유목이 연료에 되고. 불이 붙어갖고 갑자기 화재가 크게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당황을 해갖고 쟤네가 이렇게 큰 포로 반격을 하네? 라고 하지만은 불리어 입장에서도 여기만 통과하면은 어떻게든 오슬로까지는 가야 돼! 라고 계속 밀고 들어갔는데 진짜 중요한 그 다음 일격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해안포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또 다른 노르웨이가 숨겨놓은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 영상에서 나오는 건데 해안에 저렇게 생긴 토치카들이 있고 네. 근데 저 밑에는 수면 밑으로 저게 뭔지 아세요? 어뢰예요? 어뢰를 쏠 수 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 동굴 같은 데다가 숨겨놓은 거죠. 네. 네. 저게 1900년도에 만들어진 요새였는데 저걸 독일 정보계통에선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노르웨이가 철저하게 저걸 비밀로 지키고 있다가 저게 딱 드디어 불려가 뚫고 지나갈 때 어뢰 두 발을 날립니다. 그 어뢰 두 발도 정확하게 불리어를 타격하면서 결국 불리어는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복이 돼갖고 침몰하게 돼요. 이 바람에 거의 한 1,800명의 병력, 그중에 한 800명 정도의 육군까지 싣고서 오슬로로 항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엎어지면서 거의 한 600명 이상이 수장당했고 그리고 1,200명은 겨우 저런 식으로 헤엄치면서 옆에 해안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당했습니다. 그 사진은 누가 찍은 건지 아십니까? 포대 지키던 대장이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죠? 네. 아니에요. 그럼요? 독일군이 찍은 거예요. 헤엄쳐 나와서 찍었나요? 맞습니다. 저 당시에는 선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선전반이 같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슬로를 장악하고 딱 노르웨이를 평정하는 걸 찍어야지 하고 카메라 든 기자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건 웬걸 침몰당하니까 헤엄쳐 빠져나와서 저 침몰하는 배를 찍어놓은 사진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선전에는 이용을 못했지만 역사적으로는 가치 있는 사진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오슬로 침공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고 뒤에 따라오던 5척의 독일 해군 함정들은 깜짝 놀래갖고 즉시 회항을 해서 가장 중요한 오슬로 침공 계획이 좌절된 겁니다. 근데 좌절됐어요. 문제는 오슬로 안에 있었던 왕실이나 정부가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공격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공격이 들어와요. 그렇죠. 허준 씨, 이렇게 지금 독일군의 작전이 약간 차질을 빚었잖아요. 네. 특히 중요한 게 이 오슬로 수도를 점령하는 건데 이게 지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네.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부대는 어떤 부대겠습니까? 육군이요. 육군도 뭐 믿을 수 있죠. 네. 근데 아직 여기까지 못 왔잖아요. 네. 중요한 건 특수부대입니다. 아, 낙하산으로 네, 내려가게. 여기서 독일군의 긍지 높은 팔슈름 예가 얘가 공수부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공수부대가 이제 오슬로 외곽에 포르네보 공항을 탈취합니다. 원래 이게 낙하산으로 하잖아요. 공수부대가. 네. 근데 이때는 낙하산 안 하고 급하니까 수송기에 타서 수송기에 그냥 내려버려. 네. 강행 착륙을 하죠. 예, 강행 착륙을 해서 사람들이 진짜 그 표현에 의하면 퐁퐁퐁퐁퐁 나왔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점령을 네, 해요. 그래서 점령을 하는데 공항을 이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오슬로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오슬로 외곽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독일군의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송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계속 지상 병력을 넣는 거죠. 근데 보통 공항이라고 하면 경비 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비행기가 내린 다음에 군대가 내려서 점거를 해버려요. 아, 그래도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가 가장 빈약한 것 중에 하나가 공군이었거든요. 네. 항공기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나마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영국의 글래디에이터 전투기가 7대 있었어요. 네.
7대가 떠갖고 네스페오는 융커스 52 수송기 2대도 격추시키고 심지어 이 독일 공군의 쌍발 전투기 베프 110 2대까지도 격추를 시킵니다. 만만치 않은 전과네요. 네, 그래갖고 이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오슬로가 독일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당시 베프 110이 따라붙어갖고 여기까지 지원을 왔는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연료가 간당간당한 네. 거예요. 의회에서 저항을 많이 해서. 그래서 돌아가느니 같이 내려. 같이 내리자. 그러면서 베프 110이 내린 다음에 조종사들이 여기 보면은 기관총이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하나 있잖아요. 이 기관총을 띄어갖고 지상 제압에 같이 나섭니다. 그래서 이때 아. 독일 공군이 낙하산으로 안 하고 수송선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작전이었어요. 낙하산 떨어뜨렸다가 다 못 살당할 왜냐하면 뻔했네요, 이게 진짜. 공습대 내릴 때 무기를 안 갖고 내려요. 무기는 컨테이너로 따로 이렇게 해요. 그럼 권총만 들고 갔다. 예, 권총 없는 병사들도 있어요. 내려서 낙하산 벗은 다음에 자기 보급상자 무기 찾아요. 컨테이너로 가서 무기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수송기에서 아예 그냥 무장한 상태로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작전이에요. 그때 공격을 받더라도 네. 그 한두 대를 희생시키고 모두가 무장한 상태로 내려서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희생을 줄이는 방법이다. 근데 포르네보 공항을 장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왕실 탈출을 막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간발의 차로 탈출하거든요. 예. 이게 덴마크와의 큰 차이입니다. 덴마크는 가만히 있다가 너무 기습적으로 다 체포 연금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항복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강요들과 국왕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미 오슬로에서 크비슬링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형식적으로 보면 국왕이 거기다 서명을 해줘야 그렇죠.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국왕이 이미 70km를 도망가서 안 해줄 건데? 라고 하니까 크비슬링의 쿠데타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협상권을 발동을 시키려면 국왕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협상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독일이 지금 우리한테 너무 굴욕적인 조건을 들이밀고 있는데 나는 국왕으로서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소라고 거부하면서 뒤로는 내가 조금만 버티면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주러 올 거야.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렸죠. 그러네요. 믿는 구석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인데 또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 여기에 보낼 병력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죠. 폴란드하고는 좀 다르네요. 소련하고 핀란드 전쟁에 뭔가 간섭하기 위해서 이건 나름이 중요하잖아요. 네, 준비했던 병력들 바로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 입장에서는 항구나 이런 것들 다 점령을 했지만 이 일대 북해와 연안을 곧 영국 해군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점들에 들어가 있는 독일군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포위가 점점 되고 있죠. 고립되는 이제 상황이 됐고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할 건 누구냐면 후속 부대들이 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후속 부대들을 이제 누가 좀 틀어막기 시작하냐면 노르웨이 동원했던 지원 작전을 하고 있는 노르웨이 군들이 나름 시간을 조금 이제 지연시키는 상황 속에서 이제 2단계 전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어 격침의 이 연쇄 효과, 나비 효과입니다. 원래 처음에 격침 안 되고 들어와서 왕만 잡았으면. 국왕을 비롯해서 전 강요가 포로가 됐으면은 그 강제 분위기 속에서 항복을 금방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병력들도 금방 항전의 질을 잃어버리고 다 손들고 그냥 순순히 길을 내주고 연결 작전도 쉽게 됐을 텐데 국왕이 피신해서 항전을 촉구하니까 노르웨이 국민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점점점 저항의 대열에 합류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사실 작전을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군이 완벽하게 지상전에서 독일군을 제압하지는 못해요. 특히 이제 가장 중부의 핵심적인 요충지가 트로네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여단 2개를 트로네임의 북쪽과 남쪽에 상륙시켜가지고 처음에는 교두를 확보하고 트로네임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영국군에게는 여전히 중포나 혹은 독일군의 날아다니는 항공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대공화기나 결정적으로 제공권을 못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해군력은 있지만 독일 공군의 집중적인 어떤 폭격에 맞아서 큰 피해를 입게 됐고 결국에는 남쪽에서 또 올라왔던 독일군에 의해서 계속 전투를 벌이다가 처음에는 트로렘을 함락시키거든요. 근데 결국 다시 독일군에게 또 빼앗기게 되는. 게다가 남쪽에 있는 오슬로나 이런 것은 독일군이 특히 제공권을 너무나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전쟁을 끝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속전속결의 의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렸네. 네. 영국 해군이 여기서 그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 순양함한테도 들이받는데. 전함을 끌고 와요. 아이고야. 어스파이트 전함이 15인치를 빵빵 쏴대니까 저 나르빅 피오드에 갇혀있던 독일
구축함들은 전부 박살이 났고요. 한 대 맞으면 그럼 그냥 이거 나르빅이 완전히 독일 수상함대 집단 묘지가 되네요. 이제. 맞습니다. 사실 독일군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 상황에 처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요? 어떤 곳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났던데. 예. 드디어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던 프랑스 것이죠. 침공이 시작이 된 거고. 예. 프랑스 전역을 얘기할 때 마지노선이 프랑스의 굉장히 바보 같은 낭비였다라는 이런 식의 평가가 너무 횡행한데 근데 사실 이 점은 좀 저희가 교정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1차 대전처럼 싸우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노선은 저쪽으로 끌고 오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이었다라는 구실인 거고요. 거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최대한 남의 땅에서 싸워야 된다. 벨기에가 아니라 더 멀리 방어선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 네덜란드까지 포함시키는 거. 세게 말하면 양아치 같은 그쵸. 행동을 네. 하는 셈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베네룩스 삼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